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철순입니다. 은행에서 35년간 청춘을 바치고 지점장으로 은퇴했습니다. 젊은 시절 처음 은행에 입사했을 때처럼 조금 떨리기도 하고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은행 창구에 앉아 또 지점장실에서 고객님들을 맞이하며 정말 수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특히 인생의 황혼기를 풍요롭게 보내고 계신 혹은 앞으로 맞이하실 우리 어르신 고객님들과는 참으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단순히 돈 거래를 넘어 자녀들 이야기, 건강 걱정, 살아오신 이야기까지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아들처럼 가까이에서 어르신들의 희로애락을 함께 느낄 수 있었던 그 시간들, 제게는 큰 자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용기를 내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께서 평생 땀 흘려 모으신 그 소중한 자산,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게 또 더 현명하게 지키고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의 지난 35년 은행원 경험을 바탕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입니다. 어쩌면 조금은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정말이지 물가가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시장이나 마트에 가시면 피부로 직접 느끼실 겁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1,000원이면 뜨끈한 짜장면 한 그릇을 사 먹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10,000원을 줘도 부족한 곳이 많아졌습니다. 시장 바구니에 예전처럼 몇 가지 담지 않았는데도 1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일도 이제는 흔한 일이 되었죠.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 즉 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서 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내 주머니 속 10,000원이 예전의 10,000원이 아닌 것이죠. 우리 어르신 세대는 평생을 아끼고 절약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고 살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아껴 모은 돈을 은행에 차곡차곡 저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이라고 믿어 오셨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저축은 정말 중요합니다. 훌륭한 습관입니다. 재테크의 가장 기본이고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저 역시 은행원으로서 항상 저축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 그리고 무섭게 물가가 오르는 시대에는 과거의 방식만 고집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은행에 넣어둔 내 소중한 돈이 불어나는 속도보다 물가가 오르는 속도가 더 빠를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 이자가 1년에 2%인데 물가는 3%가 오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숫자는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 즉 구매력은 오히려 줄어드는 셈입니다. 가만히 은행에 돈을 넣어 두었는데도 실질적인 내 자산 가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최근에 어떤 유명한 투자 전문가가 이런 현실을 꼬집으며 좀 과격한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은행에 저축만 하는 사람은 패배자다라고 말이죠. 물가가 너무 올라서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햄버거 하나 사 먹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졌다는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시대에는 전통적인 저축 방식에서 벗어나 금이나 은 혹은 비트코인 같은 새로운 형태의 자산에 눈을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분의 주장이 전부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처럼 하루에도 가격이 수십 %씩 오르내리는 변동성이 큰 자산은 평생 안정적인 삶을 추구해 오신 우리 어르신들께 섣불리 권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자칫 큰 손실로 이어져 노후를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이야기 속에 담긴 핵심적인 문제의식에는 우리가 귀담아 들을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더 이상 은행 예금이라는 단 하나의 방법만으로는 내 소중한 자산을 온전히 지켜내기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소중한 자산을 한 곳에 몰아두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니 여러 곳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자산 분산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 바로 그 지혜를 금융에도 적용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제가 지점장으로 일하면서 만났던 소위 부자 어르신들, 즉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을 보면요. 참 신기하게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절대 네버 은행 예금에만 모든 돈을 묻어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안전한 은행 예금은 가지고 계셨습니다. 기본 바탕은 중요하니까요.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비상자금이나 기본적인 생활비는 당연히 안전한 곳에 두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각자의 상황과 판단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자산을 지혜롭게 나누어 관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던 몇 분의 사례를 물론 성함은 가명으로 해서 한번 이야기해 드릴까요? 사례 1. 안정적인 월세 수입으로 여유를 찾으신 김 사장님. 첫 번째 이야기는 작은 기업체를 건실하게 운영하시다가 은퇴하신 김 사장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퇴직금과 그동안 알뜰하게 모으신 돈, 꽤 큰 금액을 일단 은행 예금에 넣어두셨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늘 불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점장님, 물가는 이렇게 계속 오르는데 은행 이자만 받아서는 앞으로 생활비 충당하기가 점점 빠듯해질 것 같아 걱정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자녀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내고 싶어 하셨죠. 그래서 김 사장님은 혼자 고민하지 않으시고 은행의 자산관리 전문가와 여러 차례 깊이 있는 상담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고민과 분석 끝에 노후의 현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바로 비교적 교통이 편리하고 유동 인구가 있는 곳이 작은 상가 건물을 매입하신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목돈이 들어갔고 혹시나 대출 이자를 못 갚으면 어쩌나, 임대가 안 나가면 어쩌나, 또 건물 관리가 번거롭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사전 조사와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하셨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행히 좋은 임차인을 만나 매달 꼬박꼬박 월세 수입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었죠. 이 월세 수입 덕분에 예금 이자만으로는 다소 부족했던 생활비를 여유롭게 충당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손주들 용돈도 두둑이 챙겨주시면서 훨씬 더 활기차고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게 되셨죠. 물론 부동산 경기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김 사장님은 좋은 입지를 잘 선택하셨고 또 성실한 임차인을 만난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꾸준한 수입을 얻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행 예금 외에 매달 현금이 들어오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자산을 현명하게 분산한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례 2. 배당금으로 소소한 행복을 찾으신 이 선생님. 두 번째 이야기는 평생을 교직에 몸담으시다가 정년 퇴임하신 이 선생님이라는 고객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선생님은 성격이 매우 꼼꼼하고 신중하셔서 위험한 투자는 정말 질색하셨습니다. 원금 까먹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다고 늘 말씀하셨죠. 하지만 역시 은행 예금의 낮은 이자만으로는 뭔가 좀 아쉽고 만족스럽지 않으셨습니다. 더구나 퇴직 후에는 월급이 끊기니 현금 흐름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 번 상담을 거듭하신 끝에 아주 조심스럽게 정말 소액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절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말이죠. 어떤 방법을 택하셨냐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재무적으로 튼튼한 회사들,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혹은 통신회사나 은행 같은 그런 우량주 주식을 조금씩 사 모으기 시작하신 겁니다. 물론 주식이라는 것이 매일매일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가격 변동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밤에 잠을 설쳤다고도 하소연하셨죠. 하지만 이 선생님은 시간이 지나면서 현명한 투자 원칙을 세우셨습니다. 하루하루의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대신 그 회사가 꾸준히 이익을 내서 그 이익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것, 바로 배당금에 주목하셨습니다. 마치 은행에서 1년에 한 번 이자를 받는 것처럼 이 선생님은 분기별로 혹은 1년에 한두 번씩 꼬박꼬박 배당금이 통장에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그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았지만 그걸로 사랑하는 손주들에게 예쁜 옷도 사주시고 오랜 친구분들과 만나 맛있는 식사도 하시면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셨습니다. 전체 자산에서 주식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크지 않았습니다. 위험을 관리하신 거죠. 하지만 은행 예금 이자에 더해서 추가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아주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은 잘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회사, 소위 테마주 같은 것에 투자하는 투기가 아니라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온 믿을 만한 우량 기업의 주식을 마치 동업자처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유하면서 꾸준히 배당금을 받는 것, 안정적인 가치 투자에 가까웠다는 점입니다. 사례 3만약을 대비해 금으로 자산을 지키신 박 어르신. 마지막으로 박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분은 항상 입버릇처럼 사람 일은 한 치 앞도 모르는 법이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젊은 시절 전쟁을 겪으셨던 터라 혹시라도 또다시 전쟁이 나거나 아니면 갑작스러운 금융위기 같은 큰일이 닥쳤을 때 은행에 있는 돈이나 내가 가진 부동산도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는 깊은 우려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산의 일정 부분을 금, 즉 골드로 가지고 계셨습니다. 안전자산이죠. 금은 예로부터 가장 안전한 자산 중 하나로 여겨져 왔지 않습니까? 국가가 망해도 금의 가치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고 믿으셨죠. 그래서 실제로 은행 대여금고에 반짝이는 골드바를 보관하시기도 했고 또 은행에서 판매하는 골드뱅킹 상품, 즉 통장에 금을 그램지 단위로 저축하는 상품을 이용하기도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금은 그 자체로 이자가 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금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안전성입니다. 경제가 불안정해지거나 지정학적 위기가 닥쳤을 때 다른 자산들의 가치는 떨어지더라도 오히려 금의 가치는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박 어르신은 금 투자를 통해 큰 돈을 벌겠다는 욕심은 없으셨어요. 대신 정말 만약의 사태,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보험과 같은 성격으로 금을 꾸준히 보유하셨습니다. 실제로 몇 년 전 전 세계를 강타했던 금융위기가 왔을 때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는 동안 금 가격은 크게 올라서 전체 자산 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톡톡히 해주었다고 저에게 고맙다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이 바로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 자산을 분산하여 미래의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현명하게 대비하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산 분산의 중요성 및 구체적인 방법.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김 사장님, 이 선생님, 박 어르신의 이야기. 이분들이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어쩌면 평범한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분들에게는 남다른 지혜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산을 한 바구니에 모두 담지 않았다는 자산 관리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원칙을 충실히 지켰다는 공통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자산 분산이라는 것을 실천해야 할까요? 제가 은행에서 고객님들께 늘 강조했던 몇 가지 단계를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그 어떤 것보다도 나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고 냉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자산 관리의 출발점입니다.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총 자산이 얼마인지, 그 중에서 현금은 얼마, 예금은 얼마, 혹시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나 주식은 얼마인지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종이에 한번 적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매달 고정적으로 필요한 생활비는 어느 정도인지, 혹시 갑자기 병원에 가거나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바로 쓸 수 있는 비상자금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들이나 손주들에게 나중에 물려주고 싶은 자산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언제쯤 어떻게 물려줄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미리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위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를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나는 단 1원의 원금 손실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은 안정 추구형입니다. 반면 어떤 분은 원금 손실 위험이 조금 있더라도 은행 이자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높은 수익을 원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은 중립형이나 약간 적극적인 투자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신의 투자 성향, 즉 위험 감수 능력을 정확히 아는 것이야말로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올바른 금융 상품을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다양한 자산의 종류와 각각의 장단점, 즉 특징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무엇인지도 모르고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덜컥 투자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 대표적인 자산들의 특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은행 예금 적금.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정부에서 일정 금액까지 예금자 보호를 해주니 원금을 잃을 염려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이자율이 너무 낮아서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기본적인 생활비나 36개월치 정도의 비상자금은 언제든 쉽게 찾아 쓸 수 있는 은행 예금으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상가, 오피스텔, 소형 아파트 등 잘만 고르면 은행 이자보다 높은 임대 수익을 매달 얻을 수 있고, 운이 좋으면 나중에 가격이 올라 시세 차익까지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 투자 비용이 매우 크다는 부담이 있고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비어있는 공실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건물이 낡으면 수리비가 들고 임차인과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으며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세금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는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채권 국채, 지방채, 우량회사채 등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신용도가 높은 큰 회사가 돈을 빌리면서 발행하는 차용증서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예금보다는 이자가 조금 더 높고 주식보다는 가격 변동성이 작아서 안정적이라고 평가받습니다. 만기까지 보유하면 약속된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기가 되기 전에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팔아야 할 경우에는 그때의 시장 금리 상황에 따라서 원금보다 싼 가격에 팔아야 하는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주식 우량주, 배당주 위주, 회사의 일부를 소유하는 권리, 즉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회사가 성장하면 주식 가치도 함께 올라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의 일부를 배당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지거나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주식 가격이 크게 떨어져 원금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이 가장 큰 투자 방법입니다. 따라서 주식 투자를 하려면 반드시 그 회사에 대해 충분히 공부하고 이해해야 하며 절대로 몰빵 투자는 금물입니다. 여러 우량 기업에 나누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히 꾸준히 배당금을 늘려나가는 배당 성장주는 노후의 현금 흐름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금, 예로부터 가장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인정받아 왔습니다. 경제 위기나 전쟁 같은 불안한 상황에서 그 가치가 더욱 빛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금 자체에서는 이자가 나오지 않고 실물로 가지고 있으면 도난이나 분실의 위험이 있으며 보관이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은행의 골드뱅킹이나 금 펀드 같은 간접 투자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펀드, ELS 주가 연계 증권, 리츠 부동산 투자 신탁 등 정말 다양한 금융 상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품 구조가 복잡하고 숨겨진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는지 확인한 후에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잘 모르겠으면 안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믿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혹은 금융에 대해 잘 모른다고 해서 주눅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더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요즘 대부분의 은행에는 PB 프라이빗 뱅커라고 불리는 전문적인 자산관리 상담 직원들이 있습니다. 증권사에 가셔도 경험 많은 투자 상담사들이 있고요. 또 은행이나 증권사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재무상담사 퍼넨셜 플래너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전문 지식과 최신 시장 정보를 가지고 어르신들의 자산 관리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찾아가셔서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나는 현재 자산이 이 정도 있고 매달 얼마 정도의 생활비가 필요하다. 나는 절대로 원금을 잃는 것은 싫다. 혹은 은행 이자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익을 원하는데 어느 정도 위험까지 감수할 수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추천하는 상품이 있다면 그 상품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이나 위험 요인은 무엇인지, 수수료는 얼마나 되는지, 만약 중도에 해지하면 불이익은 없는지 등을 꼼꼼하게 물어보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번 상담받고 바로 결정하지 마시고요.
두세 군데 다른 금융기관이나 전문가를 만나서 상담 내용을 비교해 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단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접근해서 원금을 100% 보장하면서 은행 이자의 몇 배나 되는 고수익을 준다고 속삭인다면 그것은 10중 8구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상에 절대로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특히 요즘 어르신들의 외로움이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접근하는 금융 사기나 보이스피싱이 정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화나 문자로 정부 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서 개인 정보나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무조건 의심하고 끊어버리셔야 합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투자를 권유하면 반드시 자녀들이나 믿을 수 있는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십시오. 네 번째 단계는 지나친 욕심을 버리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꾸준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린 자산 분산은요, 단기간에 큰 돈을 벌기 위한 투기나 요행을 바라는 마법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은 바로 무섭게 오르는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내 평생 모은 소중한 자산의 가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 혹은 경제 위기와 같은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에 대비하는 안전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우리 어르신들이 경제적으로 좀 더 안정적이고 평안한 노후 생활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 상황이 잠시 안 좋다고 해서 혹은 옆집 김노인이 투자한 것이 더 많이 올랐다고 해서 금방 팔아버리거나 따라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합니다. 자산 분산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긴 호흡을 가지고 처음 세웠던 원칙을 지키면서 꾸준히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조금 길고 어렵게 느껴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 어르신들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지키기 위해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 정말 이것만은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핵심 중에 핵심만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에 새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왜 자산 관리가 중요할까요? 바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때문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돈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옛날 10,000원과 지금 10,000원은 다릅니다. 구매력이 약해지는 것이죠. 은행 예금 물론 안전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자보다 물가가 더 빨리 오르면 예금만으로는 자산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축만 하면 손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저축은 기본이지만 저축만으론 부족합니다. 둘째,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자산 분산입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십시오. 자산을 은행 예금 하나에만 몰아두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나누어 담는 지혜. 이것이 자산 분산입니다. 부자 어르신들은 결코 예금에만 의존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나누어 관리하셨죠.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필요하다면 좋은 위치의 수익형 부동산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월세 수입이 도움이 됩니다. 신중한 접근 필요. 예금보다 조금 더 나은 수익을 원한다면 소액으로 우량주나 배당주에 장기 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배당금이 용돈이 될 수 있습니다. 원금 손실 위험 유의. 미래의 큰 위기에 대비하고 싶다면
자산 일부를 금과 같은 안전 자산으로 보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위기 시 보험 역할을 합니다. 이자는 없음. 중요한 것은 하나에 몰빵하지 않고 여러 곳으로 위험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과 목표에 맞게 섞어야 합니다. 셋째, 자산 분산은 무엇부터 시작할까요? 바로 나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계획의 시작입니다. 내가 가진 자산, 필요한 생활비, 감당 가능한 위험 수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나의 투자 성향을 알아야 합니다. 안정 추구형인지 수익 추구형인지 나를 알아야 나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넷째, 다양한 자산의 특징을 공부해야 합니다. 예금은 안전하지만 수익이 낮습니다. 부동산은 월세가 좋지만 목돈이 들고 관리가 필요합니다. 주식은 수익 기대가 크지만 원금 손실 위험도 큽니다. 금은 안전하지만 이자가 없습니다. 각 자산의 장단점을 최소한 기본은 알고 접근해야 합니다. 모르면 투자하지 마십시오. 다섯째, 믿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되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전문가 상담을 두려워 마십시오. 은행이나 증권사 등을 찾아 나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조언을 구하세요. 하지만 전문가의 말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상품의 장단점, 위험, 수수료를 꼼꼼히 묻고 최종 결정은 본인이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지나치게 높은 수익률 보장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 사기, 보이스피싱을 각별히 조심하십시오. 여섯째, 조급해하지 말고 긴 호흡으로 가십시오. 자산 분산과 투자는 마라톤입니다. 단기간에 큰 돈을 벌려는 욕심은 금물입니다. 시장이 잠시 흔들린다고 겁먹고 팔거나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장기적인 안목으로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하십시오. 일곱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관심입니다. 내 돈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것, 이것이 시작이자 끝입니다. 내 자산의 주인은 나 자신입니다. 오늘 당장 내 자산 현황을 적어보는 것, 가족과 노후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 은행에서 상담받아 보는 것, 이런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변화는 작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어르신들의 행복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노령층이 할 수 있는 안전한 재테크 5가지도 알려드릴게요. 1. 국채와 회사채. 정부나 우량 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방식입니다. 연금처럼 꾸준히 나옵니다. 원금도 보장돼서 안전합니다. 2. 배당주. 돈 잘 버는 회사의 주식을 사면 회사가 수익을 나눠줍니다. 은행보다 이자가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전기, 통신, 은행 업종이 안정적입니다. 3. 리츠 REITs. 부동산에 소액 투자해서 건물 임대 수익을 나눠 받는 구조예요. 건물 직접 사지 않아도 돼요. 부동산 부담스러운 분께 딱입니다. 4. 주택연금. 내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처럼 돈을 받아요. 집은 그대로 살 수 있어요. 생활비 걱정 줄여줍니다. 5. ETF. 여러 주식이나 채권을 묶어서 한 바구니처럼 투자합니다. 위험이 분산되고 수익도 나요. 운용비도 적고 효율적입니다. 이 5가지 크게 잃을 걱정 없고 꾸준히 이익을 주는 방법입니다. 자녀와 상의하고 신중하게 시작해 보세요. 당신의 노후 더 든든해지길 바랍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금융사기 예방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디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은 영상으로 유익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큰 밑거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